자, 또 모의고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변대위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구상권이 없으면 대위하지 못하기 때문에 1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 제가 항상 그 주유소, 동업, 그리고 물상 보증인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채무자한테 구상권 행사 못하는 경우가 있고, 요 경우는 대위하지 못한다 라고 했던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번입니다. 민법 제447조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부진정 연대 채무자 A, B, C 중에 가령 A를 위해서 보증을 쓴 값 같은 경우가 A를 위해서 채무를 변제했을 경우에 구상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른 B하고 C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맞죠? 다만 이때 주의하실 게 B하고 C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전액이 아니고 BC의 내부 부담 부분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고요. 3번은 뭐 길게 이야기할 거 없죠. 이행인수인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법정 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3번 지문 옳은 지문. 4번 지문 틀리신 분들은 조금은 반성이 필요합니다. 일부를 변제했다. 민법 제483조 채권자와 함께 의미 채권자 우선설. 따라서 채권자가 우선하는 거지 채권자보다 지가 우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상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문 아파트, 경매 서로 대립하고 있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상계하지 못하고요. 2번 동의 한 건이 붙은 채권을 제가 하도 해서 여러분들 수동 채권으로 해가지고는 상계할 수 있죠. 스스로 포기니까. 반면에 자동 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었을 경우에는 상계하지 못한다까지 기억하시고요. 3번입니다. 고의가 아니고 중과실에 불과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계할 수 있으니까 3번도 틀렸고요. 4번 지문도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3채무자 병이 압류채무자 을에게 사전구상권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로서 압류채권자 갑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압류 효력이 생겼을 당시에 상계적상 상태에 있었거나 양채권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상계 가능한 상태가 먼저 도래했을 때 가능한 거다까지 기억하시고 4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채무불이행 책임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1번도 아주 많이 강조했죠. 증명 책임과 주장 책임을 구분해라. 따라서 주장은 해야 되지요. 따라서 민법 제397조 금전체불의 특칙 증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주장은 해야 되기 때문에 1번 지문 옳은 지문. 2번 지문이죠.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 양수인 병이 채무자 을상으로서 이행 청구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책임이 발생하고, 이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가 이행 청구 이유도 동일하다 아니었지요. 해서 양수인이 이때 양수금 청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통지를 했을 때는 통지하기 전까지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정당하게 돈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통지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게 아니니까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3번입니다. 지연 손해금에 대한 약정 없이, 저것도 그렇죠? 제가 항상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한번 끊고 요 뒤에 대한 이게 변제기였죠. 여기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으면 간접적으로 약정 이율 합의가 넘어온다. 맞죠? 근데 그 약정 이율 같은 경우가 더 날았을 경우는요, 최소한 5% 법정 이율까지는 보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자의 약정만이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약정 이율을 말하는 거죠. 요 경우에 약정 이율이 3%였을 경우에는 법정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소한 법정까지는 보장해주기 때문에 3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 항상 3번 지문과 비교할 게 지연 손해 금률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합의를 했을 때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3%에 의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노트에 있으니까 한 번 더 꼭 기억하시고요. 4번입니다.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 손해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죠.
따라서 청구받은 때 옳은 지문, 청구받은 다음 날 또 옳은 지문, 그렇죠? 청구받은 당일이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었다까지 기억하시고 때니까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금 1억 원의 채권 가지고 있고요. 1억 채권, 을도 병한테 1억 원의 대금 채권 가지고 있다.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을 위해서 을을 대위해서 너 돈 나한테 달라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실을 을한테 통지해서 을이 알고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다 고르면 무엇입니까? 을병에 대한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제가 이 기읍번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조심해라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보고 있는 을병에 대한 매매 대금 채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대위 권리죠.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피보전 채권에 이제 병이 소멸시효 완성 원용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떠올려서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해서 갑을에 대한 X 채권, 그 다음에 을병 Y 채권이 있었을 때 이 X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는 병이 원용할 수 없다가 맞는 거고, 지금 이 지문의 경우는 Y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이 지문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는요, 제가 매번 하는 소리, 을이 직접 병한테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와 갑이 을을 대위하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가만히 있었던 병의 법적 지위가 부당하게 분리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요 X, Y 채권의 소시가 완성된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돈 달라 하면 병이 완성에 항변해서 돈 안 줄 수 있죠. 그러므로 피대위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가 없으면 병 같은 경우는 이거 가지고는 갑한테 대항할 수 있다기 때문에 기읍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번 지문입니다. 돈은 직접 달라고 할 수 있고 변제 수령 권한을 인정해도 채권자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병이 갑한테 돈을 지급하면 채권자 대위의 효과는 채무자 을에게 미치므로 병은 다시 또 을에게 이중으로 변제할 일도 빠지지 않는다. 따라서 병은 갑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지 갑의 대위 이행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니은번 지문도 틀렸고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죠. 하나 빼고 직접 갑이 나에게 이전 등기해라 라고 하는 것 빼고는 다 된다. 그거 묻는 겁니다. 디귿번 질문입니다. 판결의 효력인데 민소법상 주제이기도 하지요. 을이 알고 있었다. 채무자 을이 알고 있었을 때는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비교할 게 중복제소에 관한 부분인데 이건 제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중복제소의 경우는 굳이 알 필요 없다는 점과 비교해서 한 번 더 정리하시고요. 리을번 질문 가시면 디귿번은 옳은 질문. 위소 제기 이전에 을이 병을 상대해서 소를 제기했다. 끝났죠.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려면 채무자 을의 권리 불행사가 필요하죠. 권리 불행사가 필요하다. 그럼 이미 이렇게 을이 권리를 행사했네요. 그죠? 그러면 불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갑이 더 이상 을을 대위할 수 없기 때문에 리을번 지문도 옳은 지문 되겠고요. 미음번 질문입니다. 병이 을에게 대금 1억 원을 변제했다. 변제했고 요거에 기해서 갑한테 대항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요게 센스가 필요하죠. 을한테 통지했다. 변제했다. 그러니까 기본서 열심히 보고 해독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 민법 제405조 제2항에 있는 처분의 의미에 대해서 묻고 있구나. 그러면 사안의 경우에 갑이 대위를 한 목적은 돈을 받기 위함이고 병이 을한테 준 것도 변제고 그럼 결국은 병이 을한테 변제했다는 말은 을의 입장에서 변제 수령행위죠. 그러면 변제 수령행위의 경우에는 405조 제2항에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위 채권자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니까 미음번 지문 또 옳은 지문. 비교할 게 변제가 아니고 vs 면제의 경우는 면제는 갑이 돈을 받기 위해서 대위했는데 을이 병한테 면제해버리면 병이 을한테 돈 안 주면 그렇죠. 대위의 목적에 반하는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제는 402조 5조 제2항에 있는 처분에 해당하고
요거는 대위 채권자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까지 다시 한 번 더 비교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또 제가 1, 2, 3, 4순환 매번 강조하는 거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B가 A한테 X, C가 B한테 Y 채권 가지고 있는데 B가 자신의 채권자 C에게 채무 변제 가름해가지고 별표, 그럼 대물 변제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X 채권을 양도하기로 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B가 C한테 돈을 갚은 것이기 때문에 원래 채무는 소멸되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고요. 한 번 더 복습할 때 VS 노트에 보게 되면 담보를 위하여 양도한 경우 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꼭 확인하시고요. 2번 지문입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었을 경우라면 채무자의 자력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2번 지문 틀렸고요. 3번 지문 지명채권 양도 금지 특약 유효하죠. 다만 이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는데 선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선의 무 중과실서를 취한다까지 다시 한 번 더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무효가 아니니까 3번 지문 또 틀렸고요. 4번 지문입니다. 양수인의 권리 확보에 대해서 위험 초래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확인할 책임의 경우는 양수인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양수인이 채권 양도 금지 합의에 대해서 몰랐음을 증명한다? 아니었죠. 다 뻥인 거고, 그렇죠? 판사님, 채무자 을이 이제 판사님, 양수인 병이 악이었어요. 또는 몰랐지만 중대한 가실이 있습니다에 대해서 채무자가 증명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4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절대 틀리면 안 되죠.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이 가지고 있는 채취권. 그렇죠. 노트 꼭 참조하시고 요 경우에는 이 채취권의 주인공이었던 을을 놓고 판단할 문제이지 갑이 아니었죠. 따라서 갑은 자신이 취소 원인 있음을 알고 1년, 5년 내라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채취권의 주인공이었던 을이 원인 알고 1년 이내 등등등이었을 때 갑이 을의 채취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지문이었죠. 을과 병이 짜고 병이 채무자 을한테 소를 제기해서 병명의로 확정 판결문에 근거해가지고 이전 등기를 마쳤을 때에도 사회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거고 갑이 병을 상대해서 병명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하는 것도 기판력의 주관적 인적 범위에 근거했을 때 기판력 조촉이 아니었다까지 함께 기억하시고요. 3번 지문 가시면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가압류 채권자고요. 채무자가 제3자 정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권 설정했다. 물상 보증인이 되는 행위는 사의행위에 해당한다. 물사 동그라미. 4번 지문입니다. 임차인이 이제 있었는데요. 공유자 A, B, C가 임차인한테 임대했을 때 생기는 보증금 반환 채무의 경우는 불가분 채무에 해당하죠. 불가분 채무에 해당하는 거다. 따라서 공유자 중 한 명이었던 채무자가 자기의 지분 등을 양도했을 때 사회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볼 때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다 하면 옳은 지문이고 3분의 1이다 하면 틀린 지문이다까지 한 번 더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면 다음 보증 성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문 가시면 보증 채무자의 경우는 보증 채무 자체는 주 채무자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지 때문에 생긴 지연 손해금이기 때문에 보증 한도액의 범위와 무관하게 채권자에게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린 지문이고요. 2번 지문에 보시면 민법제 4사공조에 근거해가지고 주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보증도 함께 중단되죠. 하지만 주 채무자의 항변 포기는 상대효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증인한테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D가 틀렸으니까 2번 지문 또 틀린 지문이고
3번 지문, 수탁보증인 을이 사정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때는 사정구상에 응할 당시에 이미 발생됐던 이자 등까지만 청구할 수 있고 장래 생길 거는 미리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었죠. 그럼 장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3번 지문 또 틀린 지문이고, 4번 지문의 경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좀 판례에 대해서 비판은 있지만 면책적으로 채무 인수를 했음에 불과했을 때에는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상 보증인이 출제에 근거해가지고 주 채무를 소멸시킨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면책적 채무 인수를 한 것만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병이 을에게 사후구상권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를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권리 소멸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문, 부동산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한테 갔을 때 임차권 같은 경우는 혼동에 의해서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권이 요건 갖추고 그 뒤에 후에 누가 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뒤에 누가 있었을 때에는 혼동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1번 지문, 옳은 지문. 2번 지문, 소멸시효, 완성, 취득시효 둘 다 소구표가 인정이 된다까지는 맞죠. 그런데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더라면, 제척기간이 도가하기 전에 상계 가능한 상태였다면 일반인의 법 감정을 고려해가지고요 여전히 상계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옳은 지문. 3번 지문 제가 채판 엄청 밀고 있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지명채권의 양도는 대항요건에 불과하지 성립 효력요건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갑이 병한테 채권을 양도하면 일단 병한테 채권이 이정되고 병이 채무자 을에게 돈 달라고 하기 위한, 즉 대항하기 위한 차원에서 민법제 450조 제1항에 있었던 통지나 승낙이 필요했던 겁니다. 따라서 갑이 채권자이고 을이 채무자인데 갑이 채무자 을에게 채권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아직까지 대항요건 구비하지 못했다 하여도 일단 을한테 채권이 넘어간 거죠. 그럼 을 동일한테 채무도 존재하고 채권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을 존재하게 하는 게 의미가 없죠. 따라서 통지 승낙이 없었다 하여도 을한테 채권이 이전되므로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된다기 때문에 3번 지문 또 틀린 지문. 4번 지문, 점유권의 경우는 본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절대 혼동 소멸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4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면책적 채무 인수하고 이행 인수 같은 경우는 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가 없는 거고, 변존적 채무 인수의 경우는 가능하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린 지문. 2번 지문, 제3자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난 이후에도 요약자 을 같은 경우는 낙갑에 대해서 갑아 어서 제3자 병에게 이행을 해줘라 라고 권리를 갖기 때문에 2번 지문 옳은 지문.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난 뒤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요약자 을하고 갑 사이의 합의에 근거해가지고 병의 권리 등을 소멸케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따라서 갑하고 을 사이에서 합의 해제를 했다 하여도 이미 수익자 병이 취득했던 권리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3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고요. VS 해가지고 노트에 보면 법정 해지하고 제가 비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장 노트를 한 번 더 보시면서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번 또 갑과 을이 매매 계약하면서 매매 대금을 제3자 병한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을이 병한테 돈 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사순환 강의할 때 여러분들 이상한 판례, 매매 계약, 매매 대금 채권의 양도, 채무자 을이 병한테 돈 주고 난 이후에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의 해제, 그때 을이 제3자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거 빼고는 예외가 없다. 나머지는 전부 다 계약했던 갑하고 을 사이에서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해서 을은 병을 상대해가지고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갑한테 하지 말고
병한테 하지 말고 갑한테 해라. 계약의 상대방이 갑이었으니까요.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계약 당시에 이미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면 535조에 의해서 계약이 무효니까 계약상 급부이행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중개 있었을 때에는 741조에 근거해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요건을 구비했을 때에는 535조에 근거해가지고 신뢰이익의 배상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퍼펙트하게 옳은 지문. 2번이죠. 원시적 불능에 근거한 535조가 나오려면 일단 갑하고 을 사이에서 계약의 성립은 필요하다. 따라서 계약이 불성립됐을 경우에는 535조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옳은 지문. 3번은 W에 없는데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하나 출제했고요. 소거법 가지고 문제 푸는 것도 꼭 연습을 하세요. 한 해에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거법 가지고 문제를 전혀 이제 푸는 연습을 안 했을 때는요, 지문 4개를 전부 다 알고 만약에 문제를 풀려면 최소한 최소한 문제집이 한 1300은 돼야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머지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제끼는 방식으로도 한두 문제 풀 수가 있으니까 연습하시고요. 요 5번 또 물론 이제 W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민법제 535조 그냥 조문을 묻는 거고 필기노트 등에는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이 있고 을이 있었을 때 을이 갑한테 민법제 535조에 근거해가지고 신뢰에게 배상을 청구하려면 갑에게 알았거나 알 수가 필요하고, 그죠? 청구하는 을은 또 선의이고 무과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림이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목적인 불능은 계약을 할 때 그 불능에 대해서 알 수는 갑 같은 경우는 한번 끊고 상대방의 불능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그 말이 여기 있는 을 같은 경우가 선의 무과실이 아니고 가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을은 갑을 상대해가지고 민법제 535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지문 또 하도 많이 해서 딱 보는 순간 답이 나와야 합니다. 자, 교섭 단계에서 계약해줄 것처럼 했다가 갑자기 부당하게 파기했을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배상해야 될 손해 같은 경우에는 한 줄 밑에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맞죠? 계약이 유효하게 됐을 때 된다고 믿었던 손해까지로 한정된다. 즉 신뢰이익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동의한 건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문, 제3채무자 병이 이제 을한테 가지고 있는 자동채권하고 수동채권하고가 동의한 관계에 있고, 한번 끊으시고, 압류명령이 병한테 송달돼 가지고 압류 효력이 생긴 이후에 자동채권이 생겼다 하여도 양채권의 발생 원인이 그 이전부터 존재했고 양채권이 동의한 관계에 있었을 경우는 대항할 수 있는 경우니까 1번 지문은 옳은 지문. 2번 지문이죠. 매수인이 각종 세금 10%까지도 내기로 협의했으면 여기까지 다 묶어가지고 동의한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2번 지문도 당연히 옳은 지문. 3번 지문은 절대 틀리면 안 될 내용이죠.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변제와 담보권 설정 등기 등의 말소 의무 같은 경우는 동의한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변제가 선이행 의무고 말소해주는 게 나중에 이루어지는 의무인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동의항에 항변을 했다 해도 항변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3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죠. 4번 지문입니다. 이행 제공에 대해서 중지했죠. 그럼 상대방한테 바로 다시 한 번 더 동의한 건의 부할이 이루어진다. 그럼 중지하고 난 이후의 경우에는 더 이상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옳은 지문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고, 지체 책임을 계속 물어가지고 배상 청구를 계속하고 싶으면 계속적인 제공이 필요하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매매계약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문 틀리신 분들 안 계시겠죠? 민법 제587조 매매계약 이후에도 인도하지 않았던 목적물 X에서 생기는 가실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매도인 갑한테 속하는 거 맞죠? 근데 항상 강조하지만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했을 경우는 그때부터는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 을한테 기속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2번 지문입니다. 민법 제576조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다시 매매계약의 목적된 권리, 목적이 된 권리 위에 그 위에 저당권 등이 존재했을 때 가능하다. 사안의 경우에 갑하고 을 사이에서의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임차권이고, 그죠? 사안의 경우에 임대차 목적물이었던 X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거죠. 이 저당권의 경우는 X 건물 위에 존재하는 거지 임차권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권 매도인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이 경매가 됐다 하여도 민법 제576조 담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2번 지문 옳은 지문. 3번 지문 가등기 가압류 둘 다 민법 제570이 아니라 576조 담보 책임이기 때문에 3번 지문 또 옳은 지문. 4번 지문 판례 꼭 세 가지를 암기를 하자.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위 등이 처음부터 무효 등기인 사건의 경우는 물론 우리 판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겠지만 이 경우는 처음부터 경매가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법 제741 부당이득 반환법에 의해서 처리할 문제이지 담보 책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을 뿐 담보 책임은 물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지문 또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을 때 발생하는 임차인 을의 목적물 반환 의무하고 임대인 갑이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남아있는 보증금 반환 의무의 경우는 동의한 관계 있다까지 아무 문제 없고요. 임대인이 나머지 보증금 반환 의무에 대해서 이행되지 이행 제공을 하여 임차인 을의 동의한 건에 대해서 상실을 시키지 않았다. 그 말이 임차인 을에게 동의한 건이 있다는 거죠. 그 임차인 을에게 동의한 건이 있었을 때 동의한 건의 세 가지 권능 중에 이행지체, 면제효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대인 갑에게 목적물 반환 의무 지체에 근거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또 많이 연습했던 거죠. 상가법 대항력 확인하시고 위 조문에 근거해서 임차 건물의 양수인 병이 임대인 갑의 지위를 자기가 승계하는 경우라 하여도 임차 건물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되기 이전에 이미 발생했던 연체 차임 채권 등의 경우는 별도로 갑이 병한테 채권 양도하겠다라고 하지 않은 이상은 원칙적으로 양수인 병한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해서 보증금 등에 대해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때 공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2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요. 공제할 수 없다고 하면 틀린 지문 처리를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지문은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함정 잘 파는 지문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3번 지문 갑시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그렇죠. 재심 판례죠.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에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전세권이나 또는 지상권의 경우하고 차이를 보이고 목적물의 파손 등이 있었을 때 사소한 것이어서 크게 방해할 것이 아니었을 경우라면 그때는 임대인 갑 같은 경우가 수선 고쳐줄 의무를 지지 않지만 그것을 고쳐주지 않았을 때에는 임차인 을 같은 경우가 계약의 목적에 대해서 따라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그때는 고쳐줄 의무를 지는 거고 핵심 이렇게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 의무는 임대차 계약상 의무입니다. 임대차 계약상 의무에 해당한다. 차임간의 관계에서 대응하는 의무죠. 따라서 임대인 갑에게 기책 사유 없이 제3자가 망가뜨린 경우에도
임대인은 고쳐줄 의무를 지는 거고, 당연히 임대인 갑은 제3자 병을 상대해가지고 민법 제7호 공조 따위의 배상 책임은 당연히 물을 수 있을 겁니다.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요. 4번 지문이죠.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하여도 제가 얼마 전에 강의할 때 꼭 반드시 민소법 주제 한 번 더 같이 체크해라 라고 하면서 불러드린 내용이죠. 건물 철거가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는 아직까지는 민법상 봤을 때 건물이 현재 존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시 지매청 행사해가지고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4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도급계약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건물에 대한, 건물 나오면 항상 의심해야 돼요. 건물에 대해서 완성된 건물이죠. 그러면 계약의 목적에 대해서 달성할 수 없었을 때도 해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손해배상으로 처리를 해라. 손배청으로 처리를 한다. 따라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요. 2번은 제가 항상 필기노트를 보고 도급계약의 해제의 소급표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경우로 설명하는 경우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사 도급계약 했는데 체불에 근거해서 해제했는데 공사가 상당 정도 진척돼가지고 원상회복 철거를 해버리면 큰 손실을 생기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엉망진창을 안 이래가지고 도급인 갑 같은 경우가 제3의 업자한테 일을 맡기면 그 벽이 이제 건물을 지었을 때 마저 완공할 수 있는 상태였을 경우라면 그러면 도급계약에 대해서 해제했을 때에도 미완성 2층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1층 부분의 경우는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공사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때 기손고 비율만큼 돈을 지급하는데 실제 수급인이 공사에 들인 비용이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고 약정 공사비 놓고 기손고만큼 기성료 비율만큼 곱하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2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도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 양수인의 경우도 요 조문에 근거한 담보권 설정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즉 함께 이전되는 거고 그리고 이 권리를 행사해가지고 양수인이나 혹은 수급인 명의로 담보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도 원칙적으로 사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4번은 그냥 한번 조문을 읽어보시면 충분할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부당이득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건물 소유자가 부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상실을 했다 하여도 건물 소유자 을이 땅 주인 관계에서 건물 부지에 대해서 불법 존유라 할 것이므로 맞죠? 건물 부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전부에 대해서 돌려줄 의무를 지는 것이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 임차인이 땅 주인 관계에서 반환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1번 지문 옳은 지문 처리하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땅이 있고 땅 주인이 갑이고 이제 을이 무단으로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을이 병한테 건물을 임차했다. 이랬을 경우에 갑은 을을 상대해가지고 차임 상대만큼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지 갑이 바로 병을 상대해가지고는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 잘 구분하시고 제가 물권법 강의할 때 건물이 서 있는 대지는 건물의 점유자 병이 아닌 건물의 소유자 을이 점유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쉽게 문제 풀 수 있으실 겁니다. 2번도 제가 항상 강조하기를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구분해라. 그래서 위 그림에서 갑이 있고 땅 주인이고 을이 건물을 지었는데 을이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 하여도 을의 소유의 건물이 갑 땅 위에 존재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땅을 쓰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갑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는 을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는 거고 땅 주인 갑한테 손실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번 지문 옳은 지문이다. 3번입니다. 채무자가 유효한 계약상 채무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의 경우는 채무자한테 채권을 그냥 행사하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문제인 것이지, 채무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채권자에게 금 1억 원만큼 지급할 채무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 을 같은 경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는 게 전혀 없죠. 해서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을 상대해 가지고 본래 채권을 행사할 문제인 것이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4번 지문입니다. 압류 금지가 된 채권이 금융기관에 있던 채무자 계좌에 이차돼 가지고 압류 명령에 대해서 취소가 됐다. 제가 민법 총칙 강의할 때 여러분들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 취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래효입니다 라고 했던 설명만 떠올리시면 굳이 복잡한 민사집행법상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 하여도 쉽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없어진다. 맞죠? 그럼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집행행위의 경우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경우는 취득한 금전을 을한테 돌려줄 필요 전혀 없기 때문에 4번 지문도 옳은 지문. 그럼 이미 이루어진 집행이 계속 유효하게 처리가 이루어진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유치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계없는데 간접 점유 중에서 예외가 있었죠. 직접 점유를 채무자가 하는 형태는 유치하는 것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이 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간접 점유하는데 임대차 계약 등이 해지 등에 의해서 종료가 됐다 봤을 때에 이제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되죠. 갑이 있고 을이 이제 유치권자인데 갑의 승낙을 받고 병한테 X주택을 임대를 했다. 그럼 을 같은 경우가 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을하고 병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다 하여도 병이 을한테 목적물에 대해서 반환 돌려주기 전이라면 여전히 을 같은 경우가 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이 아니니까 1번 지문 틀린 지문. 2번 지문 매매대금 채권의 경우는 행사할 수가 없는 거고요. 3번과 4번은 노트 보시면서 앞상이라고 제가 항상 정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저당권이었습니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을 하고 난 뒤에 제3자 병이 건물을 축조했다까지 나오게 되면 그 뒤를 조심해라 해서 병이 건물을 축조한 다음에 병이 계속 지가 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하고 말고 비교해가지고 병이 설정자 갑에게 양도해가지고 경매 신청 당시에는 설정자 갑 소유인 경우를 구분하신 다음에 병이 계속 소유하고 있다. 즉 경매 신청 시에 설정자 갑 소유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2번 지문 보시면 공유 토지 1인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공유 지분에 대해서 담보권 설정을 했는데 그 뒤에 담보권 실행이 됐다. 그러면 공유 지분에 대해서 담보권 설정했을 때 제가 항상 얘기하기를 쉽게 총합이 1인가를 봐라. 요거는 공유 토지 갑하고 을이 공유하는데 갑 혼자서 설정했기 때문에 총합이 1이 아니고 2분의 1에 불과하죠. 따라서 법지의 성립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지문도 옳은 지문. 3번입니다. 담보권 실행 당시에 건물에 대해서 취득했던 을은 종목을 가졌던 물건이 그 물건에 부속될 당시에 주인을 달리해가지고 종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물의 소유권에 대해서 취득했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종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할 수는 없다. 다만 저 종물이 동산이고 더하기 민법 제249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의 취득은 가능하다까지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4번도 이제 철저하게 암기를 해 두셔야 합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공동저당 설정을 했을 경우다. 그 뒤에 건물을 새롭게 철거하고 신축했는데 토지에 대해 새롭게 신축했던 건물에 대해서 토지와 똑같은 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새롭게 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법지의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비교할 게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을 했다가 그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을 경우에는 법지의 성립이 인정이 된다. 다만 신건물 기준이 아니고 구건물 기준까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의 1번 또 대단히 중요한 거였죠. 소멸시효 말고 취득시효의 경우는 압류, 가압류가 있었다 하여도 점유 상태에 대해서 파괴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되지 않으니까 1번 지문 옳은 지문. 2번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점유자 을은 그 당시 소유자 갑에게 취득시효 완성에 근거한 등기초원권 가지는 것이므로 맞죠? 이렇게 을 명의로 소이등을 하지 않고 있던 사이에 먼저 소이등 갖췄던 병에게는 3원칙이죠. 3원칙. 그럼 을은 병한테는 이전 등기 따위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뒤에 다시 소유권 자체가 갑에게 회복됐을 경우는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지문은 옳은 지문. 3번 지문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는 등기초원권의 발생이 아니고 소유권의 취득이었죠. 따라서 취득하고 난 다음에 불법적으로 등기가 타인한테 넘어갔을 때도 민법 제214조 등에 근거해가지고 증명 등 따위를 청구할 문제이지 우리 민법상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에 근거한 소위 등은 절대 없었다 해서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 취득시효 완성에 근거한 소위 등은 청구할 수 있겠지만 등기부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지문은 틀린 지문. 4번 지문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취득시효하고 명의신탁이 나왔는데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으면 그냥 유효한 명의신탁으로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신탁자 갑으로부터 부동산 매수했던 수탁자 을에게는 취득시효 완성이었던 병 같은 경우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요때가 이제 20년을 채운 거예요. 요때 갑이 이제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인 경우에 제3자 병이니까 대외 관계죠. 그럼 을한테 소유자의 지위가 인정이 되죠. 그럼 원래 병은 을한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죠. 근데 그 뒤에 진짜로 을이 소유권을 사가지고 진짜로 땅 주인이 됐을 경우에도 취득시효 완성 당시와 비교했을 때에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병은 을을 상대해가지고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4번 지문도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소법 문제는 정답 정도 확인만 해봅시다. 해서 민법 제999조의 경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인정되죠. 동일한 권리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똑같이 민법 제187 등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유추가 되므로 3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봅시다. 다음 소멸시효 옳지 않은 것을 다 골라 묶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중요한 것인데 제가 이거 지금 다 또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핵심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기읍번 지문은 응소행위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시기는 채무자 갑이 소제기한 때가 아니고 응소시죠. 응소시로 소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린 지문. 2번 지문이죠. 이미 사망한 자에게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 또 간과해가지고 판결 선고했을 때에는 당연 무효 판결이기 때문에 상속인한테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러므로 채권자 갑의 이러한 제소는 의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 효력이 인정될 수가 없으니까 니은번 지문 또 틀린 지문. 디귿번 지문 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으면 계속적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는 거지 나중에 이루어진 확정 판결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해도 그때부터 바로 소멸시효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 등기를 말소했을 때부터
말소했을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디귿번 지문, 틀린 지문. 1번 또 노트 그림 꼭 봐주시고요. 을이 병한테 소를 제기한 이후에 갑이 그 채권에 대해서 압류하고 추심명령, 가름형 소송 담당. 그랬을 경우에 병을 상대해가지고 추심의 소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원래 을이 했던 중단의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갑한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1번 지문은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무효 취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문 일부가 강행법규에 의해서 무효인 경우에 그 법규가 그 법령, 특별법이 일부 무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하고 있었을 경우는 137조가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 법규에 별도의 정함이 없었을 때 민법제 137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린 지문. 2번 지문입니다. 처음부터 허가, 배제, 잠탈 목적이었을 때는 확정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이런 경우라면 허가 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해제가 됐다 해도 계속 무효인 것이지 유효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번 지문 틀린 지문. 3번도 잘 나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같은 경우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같은 말이 추인할 수 있는 후 할 수 있는 후에 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거고 취소 원인이 종료하기 전 예를 들면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취소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추인은 못하는 게 원칙이죠. 해봐야 효력이 없으니까. 따라서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옳은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4번 지문 또 신용카드였죠. 취득한 현물 물품이 아니라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이었죠. 매매대금 상당의 금전상 이익이고 현존 추정이 이루어진다까지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법인 설명 중에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해서 아파트 대표회의가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상대방은 아파트 분여의 오른팔인 회장 개인이 아니라 아파트 분여회한테 반환 청구할 문제이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린 지문. 2번 지문 종산 총유물이죠. 총유물에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총유물 처분행위에 해당하죠. 그럼 별도의 정함이 없었을 때에는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하죠. 필요하다. 따라서 결의 없었을 때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지문 또 옳은 지문. 3번 지문 또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선의무과실의 문제죠. 해서 비법인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데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 필요하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그때는 무효임을 주장 대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3자 병 같은 경우가 선의인 경우라 하여도 그에게 가실이 있는 경우라면 무과실이 아니고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으니까 3번 지문 또 틀린 지문. 4번 지문을 읽으면 다 아시지요. 해서 비법인 종중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요.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게 아니니까 4번 지문 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조건기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형성권부죠. 연체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채권자의 별도의 청구의 의사표시 등까지 있었을 때 이행기가 다 도래하고 지체 상태에 놓이는 거죠. 따라서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가 아니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린 지문. 2번 지문 바뀌었죠, 여러분들. 기한은 통설에 의했을 때 절대 특약이 있었을 때에도 소급표 인정할 수 없고 조건의 경우는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앞뒤가 바뀌었으니까 2번 지문 틀린 지문. 3번 해제 조건부로서 증여하고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여도 그 조건이 이제 수업했지만 서울시에 의해서 도로 부지로 편입이 되지 않는 조건 성취가 이루어지면 다시 증여했던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 문제였고요. 이때 별도의 합의가 없었을 때 조건 성취의 경우는 장래후기 때문에 소급하지 아니하나 맞죠? 조건 성취가 있기 전에 을이 병한테 했던 처분 행위는 그 효가 범위에 대해서 제한 한도 내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옳은 지문. 다만
조건부를 등기하지 않았을 때는 그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이제 스폰서가 구해지면 돈 갚을게 라고 할 때 채권자가 자기한테 불리하게 조건부로 할 리가 없기 때문에 불확정 기한에 해당하는 것이지 조건부가 아니니까 4번 지문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24번입니다. 무건 대리에 대해서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만큼 쫙 읽어두시고 민법제 135조에 관한 부분이었죠. 이랬을 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이거는 이제 속이는 거죠. 점유에 대해서 민법제 197조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이건 점유와 전혀 관계없으니까 197조 아예 처음부터 생각조차 하실 필요 없겠고요. 상대방 스스로가 무과실에 대해서 증명 책임을 진다. 갑이 본인이고 이제 을이 무건 대리인이고 상대방 병이 있었을 때 병이 을에게 135조 제1항에 근거해가지고 책임을 물으면 무건 대리 행위를 했던 을 같은 경우가 항변 단계에서 민법제 135조 2항에 근거하여 판사님 병이 저에게 대리권 없음에 대해서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었습니다에 대해서 증명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병이 증명 책임을 지는 게 아니니까 1번 지문은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135조 책임은 무과실 책임에 해당하지요. 따라서 대리인 을 등한테 가실 등의 기책 사유가 꼭 있을 필요 없기 때문에 2번 지문도 옳은 지문. 3번 지문은 읽으면 되죠. 무건 대리 행위 추인은 무건 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본인이 내가 책임을 짓게 하는 단독 행위로서 맞죠? 의사표시 방법은 원래 아무런 방식의 제한이 없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명시묵시 다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인정되려면요. 본인 갑이 내가 추인했을 때 어떠한 법적 지위에 놓일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됐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3번 지문도 옳은 지문. 4번 지문은 선택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죠. 행사할 수 있는 때 하면 옳은 지문이고 선택권을 행사한 때부터 라고 하면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또 옳은 지문. 마지막 25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다 고르면 무엇입니까? 기읍번 지문. 친양자 입양이 됐을 때에는 보통 입양의 경우와 달리 친생과 양자가 단절되기 때문에 유지가 아니고 단절돼 버리기 때문에 기읍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고요. 니은번 지문은 철저하게 이제 암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이혼 취소, 파양 취소의 경우에 소급표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꼭 암기를 하시고요. 파양을 취소했을 경우는요,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가 아니니까 니은번 지문 또 틀린 지문이고요. 디귿번 지문 같은 게 이제 내공이 필요한 지문인데 제가 항상 그 면적 같은 걸로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일반 양자의 경우 양자의 성을 바꿀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가능하죠. 따라서 양부의 성을 따르기 위해서 꼭 친양자 입양할 필요 없이 알겠죠? 그 자의 여러 가지 복지 등을 위해서 양부의 성으로서 성가본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디귿번 지문 또 틀린 지문. 릴번 지문 사실혼 관계에 있었을 때도 우리가 배웠던 상속권이 없다 기타 등등등의 부실법 특례 같은 것들을 빼고는 일반 법률론 관계에 있었던 규정이 똑같이 유추가 되는 게 원칙이었죠. 따라서 부부 제3자에 관한 규정도 부부 제3자에 관한 규정도 유추가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 중에 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가 있었을 때는 원칙적으로 갑의 특유물로 추정이 된다. 다만 상대방 을 같은 경우가 저도 대가 낸 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 증명했을 때에는 추정이 번복되고 그 경우에는 을이 냈으면 을 거다. 절반씩 냈으면 쌍방 공유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릴번 지문 옳은 지문이고요. 요 릴번 지문에서 이제 특유물 추정 번복에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제 그 판례 같은 경우는 법률론 사안이지만 차이가 없으니까 가사의 노동만 가지고는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도 함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틀린 내용에 대해서 내가 왜 틀렸는지 단순히 틀린 내용의 정답이 뭐냐만 따지지 마시고 내가 이거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내가 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슬퍼할 게 아니고 보완을 하시면서 쭉쭉 앞으로 나아가시면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